도장 찍었으면 나가야지. 얼른 받고 나가라. 이혼했으면 나가야지. 20회를 함께 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맨발로 비를 맞으며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쫓겨난 여자. 하지만 그 보따리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400억짜리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20회 동안 며느리를 괴롭히면서도 그 이름으로 땅을 사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장 찍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 던진 한마디였다. 최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다. 이혼 동의서.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번졌다. 20회를 함께한 남편 강민수는 이미 자기란에 도장을 찍어놓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저 담배 연기만 뿜어냈을 뿐이다. 뭘 망설여.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시어머니 박순자가 팔짱을 낀 채 쏘아붙였다. 그 눈빛엔 조금의 동정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한 안도감마저 엿보였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도장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20회. 20회를 이 집에서 살았다. 시집온 25살 봄날부터 이제 45이 된 지금까지. 찍으라니까.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도장을 내리찍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천둥처럼 귓가에 울렸다. 빨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이혼, 동의. 그 글자 옆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졌다. 끝이었다. 됐어. 이제 나가. 순자는 수진이 도장을 놓기가 무섭게 서류를 낚아챘다. 마치 귀한 물건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이제 남이잖아. 순자는 차갑게 말하며 수진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순자가 수진 앞에 보따리를 툭 내려놓았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다. 뭐예요, 이게? 내 옷이야.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 다 넣어뒀으니까 이거 들고 나가. 수지는 멍하니 보따리를 내려다봤다. 낡은 광목천으로 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따리였다. 20회 전 자신이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보따리. 어머니가 손수 싸주셨던.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당연하지. 이혼했으면 나가야지. 설마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야? 순자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아내를 위로할 생각도 말릴 생각도 없어 보였다. 여보, 우리 정말 이래야 해요? 20회를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 아직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됐어.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무심했다. 끝났어, 수진아. 우리 이미 끝났어.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서로 힘들어. 힘들긴 누가 힘들어. 순자가 끼어들었다. 내 아들이 힘들어. 벌이도 시원찮은 주제에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낳고 20회 동안 뭐 한 게 있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애.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눈치를 줬다. 병원을 다녔고 온갖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오지 않았다.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씨가 마른 나무 같은 년한테 우리 아들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 집에서 온 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른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민수야, 저 여자 당장 내보내. 오늘 안으로. 알았어, 엄마.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다. 저 남자가 한때는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여보, 정말 이래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민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됐어. 그만 징징대고 빨리 나가. 순자가 보따리를 수진의 품에 떠밀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보따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20회의 삶치고는 너무나 가벼웠다. 현관문 열어놨으니까 알아서 나가.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 순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안방 문을 닫아버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아침에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맛으로 멸치를 우려내고 두부를 듬뿍 넣어 정성껏 끓인 찌개였다. 이제 그 찌개를 먹을 사람은 없었다. 가요. 수지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수지는 보따리를 꼭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에는 20회 동안 신었던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시댁에서 산 것들이었으니까. 신발조차 없이 수지는 맨발로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차갑고 매서웠다. 최수진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맨발이었다. 신발장에 있던 모든 신발이 눈에 들어왔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그 신발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명절 때, 생일 때 가끔씩 순자가 시장에서 사다 던져주듯 건네던 것들이었다. 이거나 신어. 맨날 낡은 신발 신고 다니니까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렇게 건네받은 신발들이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발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것들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가야지. 수지는 보따리를 꼭 껴안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물이 발바닥을 적셨다.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졌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온몸이 차가웠는지도 몰랐다. 대문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우산을 쓰고 장을 보러 나가던 길이었던 모양이다. 아주머니는 맨발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수진 씨? 왜 맨발로? 안녕히 계세요.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주머니가 뭐라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동정도 위로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분주히 오갔다. 누군가는 수진을 힐끗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다. 맨발로 보따리를 든 여자.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수지는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 치매가 와서 이제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동생? 미국으로 이민 간 지 오래였다.
연락도 뜸했다. 친구, 결혼 후 모든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수지는 집안일에 매여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연락을 했다. 만나자고, 밥 먹자고. 하지만 수지는 번번이 거절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남편이 싫어할까봐. 그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이제 전화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바닥이 아팠다. 내려다보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작은 돌에 베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수지는 그곳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20해. 수지는 눈을 감았다. 20해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25살이었다. 민수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개였다. 실제로 민수는 첫 만남에서 수줍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그 미소가 참 예뻤다. 저 수진 씨 좋아합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석 달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다. 수지는 고민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아니, 겉으로는 그래 보였다. 하지만 첫 번째 경고는 결혼식 한 달 전에 있었다. 우리 민수 귀한 아들이에요. 시집 와서 잘해야 해요. 예단을 받으러 갔을 때 순자가 던진 말이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다. 수지는 그때 느꼈어야 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 후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달려갔더니 순자는 멀쩡히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배고프네. 밥해. 그게 시작이었다. 새벽 5시. 수지는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났다. 시아버지가 아침 일찍 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간이 왜 이래? 어제보다 싱거운데? 국에 파가 너무 많아. 내가 파 싫어하는 거 모르나? 밥이 질어. 물을 얼마나 부은 거야? 매일 아침 지적이 쏟아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니까. 낮에는 집안일이 기다렸다. 청소, 빨래, 설거지.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할 차례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말. 그 말이 수진을 올감했다.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했다. 수지는 기대했다. 남편이 오면 조금은 위로가 될 거라고. 하지만 민수는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까다로운 분 아니야. 내가 잘하면 돼. 그게 민수의 대답이었다. 언제나. 3년이 지났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순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원 가봤어? 네. 그래서 아직 원인을 찾는 중이래요. 순자는 혀를 찼다. 즉, 요즘 젊은 것들은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래. 밖에서 뭘 먹고 다녔길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남편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거부했다. 나는 문제 없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많았어. 그렇게 수진만 병원을 다녔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온갖 치료를 받았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5년째
순자는 노골적으로 수진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애도 못 낳는 게 뭐하러 있어.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내뱉는 말이었다. 민수는 듣고도 모른 척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10년째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수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다. 밤새도록 병상을 지켰고 대소변을 받아냈고 몸을 닦아드렸다. 고맙네, 수진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수지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20해 만에 처음 듣는 감사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 달 후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순자는 수진을 부려먹었다. 손님들 밥 차려, 빨리. 상가에 음식이 떨어졌어. 마트 다녀와. 피곤해 죽겠네. 내 방 좀 정리해줘. 수지는 쉴 틈도 없이 일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쓰러지지 못했다. 순자가 불렀기 때문이다. 수진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해. 알았지? 네. 15년째 민수가 달라졌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집에 오면 술 냄새가 났다. 수진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식이야. 신경 꺼. 어느 날 민수의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 여자 이름이었다. 오빠,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지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따지지 못했다. 무서웠다. 이 결혼마저 무너질까봐. 20회째, 오늘. 이혼. 수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빗물에 젖은 보따리가 무릎 위에서 무겁게 가라앉았다. 20회. 그 세월 동안 수진이 들은 감사의 말은 몇 번이나 될까? 고맙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대신 지적과 핀잔과 무심함이 가득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수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이제 아프지도 않았다. 그때 버스가 섰다. 문이 열리고 기사가 수진을 봤다. 타실 겁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갈 곳이 없었다. 버스는 떠났고 수지는 다시 혼자 남았다. 빗속에서 20회의 침묵 속에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수진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일어나야지. 수지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보따리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왔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저 걸었다. 어디론가 어디든. 1시간쯤 걸었을까? 낡은 여인숙이 보였다. 1박 2만 원이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흐릿했다. 수지는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10,000원짜리 3장이 있었다. 아침에 시장 가려고 챙겨뒀던 돈이었다. 들어가자. 수지는 여인숙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카운터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TV를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아주머니가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온몸이 젖은 채 맨발로 서 있는 여자. 게다가 손에는 낡은 보따리까지 들고 있었다. 방 하나 주세요. 아니,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맨발로? 괜찮아요. 그냥 방 하나만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수지는 10,000원짜리 3장 중 2장을 내밀었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고 201호 열쇠를 건넸다. 2층 맨 끝방이에요. 수건이랑 비누는 안에 있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수지는 열쇠를 받아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마다 젖은 발자국이 찍혔다. 201호.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왔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충분했다. 아니,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수진은 보따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옷은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었고 발에는 흙과 핏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나야?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5살. 20해를 한 집에서 살았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 수지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다. 빗물과 땀과 눈물이 함께 씻겨 내려갔다. 발의 상처가 따끔거렸지만 참았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입을 옷이 없었다. 젖은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보따리를 펼쳐야 했다. 수지는 침대 위에 보따리를 내려다봤다. 25살 때 어머니가 싸주셨던 보따리. 시집가는 날 어머니는 이 보따리를 건네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시집가서 고생 많이 할 거다. 하지만 참고 살아라.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란다. 그 말을 믿고 수지는 참았다. 20해를 참았다. 하지만 그 참음의 끝에 남은 건 이혼과 쫓겨남 뿐이었다. 후. 수지는 긴 한숨을 내쉬고 보따리를 풀었다. 광목천을 풀어헤치자 안에서 옷가지들이 나왔다. 오래된 치마 저고리, 낡은 스웨터, 면바지. 20대 때 입던 옷들이었다. 수지는 그중 면바지와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너무 헐렁했다. 20해 사이에 수지는 많이 말랐던 것이다. 옷을 다 꺼내고 나니 보따리 바닥에 뭔가가 더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였다. 낡은 노란색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런 봉투를 넣은 기억이 없었다. 이게 뭐지? 수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게 왜 여기? 수진의 손이 떨렸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하지만 왜 이게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걸까? 수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소유자 최수진. 뭐야? 수지는 다시 읽었다. 분명했다. 서울시 강남구 어딘가의 땅. 평수는 200평. 그리고 소유자는 최수진. 자기 이름이었다. 이게 무슨...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뒤졌다. 그 안에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필체였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이미 이 집을 떠났겠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나는 미안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20해 전 내가 시집 올 때 내 이름으로 사둔 거야. 왜 샀냐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이었어.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이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네. 민수가 바람을 피웠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 탓을 했어. 애를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사실은 민수가 문제였어. 병원에서 검사 받았거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내 탓을 했어. 20해 동안. 미안하다는 말
안 한다고 했지? 안 해.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 땅만큼은 내 거야. 팔아서 새 인생 살아. 나 같은 시어머니, 민수 같은 남편 없는 곳에서. 박순자. 수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이게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남편이었다. 민수가 문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20해 동안 수진을 괴롭혔다. 쓸모없다고, 씨가 마른 나무라고. 하하. 수진은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들이. 수진은 편지를 구겨 던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눈물이 20해 동안 삼켰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으아. 수지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다. 목이 쉬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다. 도장은 잉크였지만 마음은 칼이었다. 그 칼에 수지는 20해 동안 찔려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었다. 수지는 울다 지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목은 쉬어 있었다. 등기부등본과 편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강남구 200평. 수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강남구 200평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왜 이 땅을 내 이름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20해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이 왜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사뒀을까? 내 마음이었어. 편지의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무슨 마음이었는데? 수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결심했다. 이 땅을 확인해 봐야 해.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인지,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수지는 일어나 젖은 옷을 주섬주섬 챙겼다. 등기부등본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다시 넣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쳤다. 비는 그쳤다. 수지는 문을 열고 여인숙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인생이. 수지는 여인숙을 나와 가장 먼저 구청으로 향했다. 맨발로 걸을 수는 없어서 근처 1,000원짜리 할인 매장에서 싸구려 슬리퍼를 샀다.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단 이 땅이 진짜 자기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수지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다.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체면도 없었다. 152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수지는 보따리를 꼭 안고 창구로 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물었다. 이 등기부등본이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수지는 어젯밤 발견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여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최수진 씨 맞으세요? 주민등록번호 확인 좀 할게요. 네. 수진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자 여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강남구 역삼동 257-3번지. 200평? 소유주 최수진님. 정말 제 거예요? 네. 등록된 지 20해 됐네요. 1999년 3월 15일자로 등록돼 있어요. 수지는 숨이 막혔다. 1999년 3월 15일. 자신이 결혼한 날이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그런데 손님, 이 땅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네. 역삼동이잖아요.
요즘 시세로 평당 최소 2억은 할걸요? 200평이면 400억? 400억? 수지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4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위치 좋으면요. 와, 부러워라. 저도 이런 땅 하나 있었으면. 여직원은 부러운 듯 말했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수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등기부등본을 돌려받고 비틀거리며 구청을 나섰다. 밖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제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차가웠다. 400억. 수지는 멍하니 빗속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쫓겨나고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400억짜리 땅의 주인이라니.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마이너스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였다. 어색하고 불편한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저기 그게 엄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요? 응. 너한테 준 보따리 말인데 그거 좀 다시 가져와.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요? 그냥 엄마가 잘못 넣은 게 있나 봐. 그러니까 그거 좀 가져와. 지금 당장.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수지는 보따리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 든 등기부등본과 편지. 아, 시어머니가 알아차린 거구나. 자신이 보따리를 열어봤을 거라고, 그 안에 서류를 발견했을 거라고. 싫은데요. 뭐, 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주신 거. 수진아, 장난 아니야.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셨어. 그냥 가져와. 응? 제 이름으로 된 땅이던데요. 이것도 돌려드려야 하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당황한 게 느껴졌다. 너 그거 봤어? 네. 봤어요. 강남구 역삼동 200평. 제 이름으로 된 땅. 야, 최수진. 그거 내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 넣은 거라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있던데요. 20해 전부터. 그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요, 편지도 읽었어요. 아이를 못 가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었다는 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20해 동안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 수진아, 전 이제 안 가요. 그 집에. 그리고 이 땅도 안 돌려드려요. 제 거니까. 야, 최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했잖아요. 저 이제 남이에요. 남한테 왜 소리 지르세요? 이 미친년이. 욕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다. 거부했다. 싫다고 말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수지는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다. 그러자 문자가 왔다. 당장 집으로 와. 안 오면 경찰 부른다. 수지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다. 경찰? 무슨 죄로? 다시 문자가 왔다. 그 땅은 내 거 아니야. 내가 실수로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당장 명예 이전해. 수지는 답장을 쳤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 겁니다. 명예 이전 안 합니다.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수, 순자 반복해서 전화가 왔다. 수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 수지는 보따리를 꼭 안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뛰어다녔지만 수진에게는 우산이 없었다. 슬리퍼는 금방 젖어 물컹거렸다. 일단 어디 들어가야겠다. 수지는 근처 카페를 찾았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인사했다. 수지는 카운터로 가서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3,000원. 남은 돈 10,000원 중 3,000원을 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지. 평범한 일상. 걱정 없이 우산을 쓰고 다니던 시절. 하지만 그 일상은 이미 무너졌다. 수지는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22통. 모두 민수와 순자였다. 마지막 문자를 열어봤다. 최수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순자의 문자였다. 협박이었다. 수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변호사나 사업가처럼 보였다. 남자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수진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실례지만 혹시 최수진 씨 되세요? 남자가 갑자기 물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저를 어떻게 해?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네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저는 고 박순자 여사의 오랜 지인입니다. 시어머니?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여사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최수진 씨가 보따리를 열고 그 안에 서류를 발견한다면 그때 찾아가서 모든 걸 설명하라고. 모든 걸 설명? 네. 왜 순자 여사가 그 땅을 당신 이름으로 사뒀는지, 왜 20해 동안 그 사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김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왜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는지.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덜컥 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하지만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우는 서류 가방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수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이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 눈매가, 심지어 귀 모양까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박순자 여사의 딸입니다. 이름은 강미선. 당신 남편 강민수 씨의 누나였죠. 누나요? 전 남편한테 누나가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김정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겁니다. 강민수 씨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26살에 교통사고였습니다. 김정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신혼부부 교통사고,
신부 숨져 1973년 기사였다. 미선 씨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랑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던 중이었어요. 신랑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았고 미선 씨만 그 자리에서. 수지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여자. 그 얼굴이 자기 얼굴과 너무나 닮았다. 박순자 여사는 딸을 잃고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5년 후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그런 일이, 네. 하지만 순자 여사는 평생 딸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고 제사도 매년 지냈어요. 그리고 김정우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20해 전 아들 민수가 결혼 상대로 당신을 데려왔을 때 순자 여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요? 당신이 딸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수지는 숨이 막혔다.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웃는 방식,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순자 여사는 당신을 보는 순간 죽은 딸이 돌아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를, 네. 순자 여사는 당신과 민수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당신 모르게 역삼동 땅을 당신 이름으로 샀습니다. 왜요? 왜 제 이름으로요? 김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딸에게 해주지 못한 걸 며느리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딸은 결혼하고 1년 만에 죽었고 제대로 된 신혼집도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당신에게라도 뭔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20해 동안. 김정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게 바로 순자 여사의 모순이었습니다. 당신이 딸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과 닮았기 때문에 미워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자 여사는 당신을 볼 때마다 죽은 딸이 생각났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어요. 살아있는 당신을 보면서 죽은 딸을 떠올려야 했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차갑게 대했고 괴롭혔고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앞에서 사라지길 바랐던 거죠. 미친.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정말 떠나면 어쩌나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딸의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땅 문서를 보따리에 넣어뒀던 겁니다. 언젠가 당신이 떠나게 되면 그때 이 땅으로 새 인생을 살라고.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시어머니는 절 사랑한 건가요? 미워한 건가요? 둘 다였습니다. 김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 여사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서 미움으로 위장했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항상 당신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저도 압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모순 덩어리죠. 김정우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순자 여사가 제게 맡긴 편지입니다. 당신이 보따리를 열고 땅 문서를 발견했을 때 제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읽으세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봉인된 채로 받았거든요. 수지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순자의 손글씨였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보따리를 열었다는 뜻이겠지. 그 땅 놀랐니? 나도 처음엔 놀랐어. 내가 왜 이런 걸 사뒀나 싶어서. 하지만 알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기절할 뻔했어. 내 딸 미선이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심지어 목소리까지.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 이게 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알 수 없었어. 민수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찬성했어. 아니, 떠밀다시피 했지.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거든. 딸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식 날 내 이름으로 땅을 샀어. 미선이한테 해주지 못한 걸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막상 너와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 너를 볼 때마다 미선이가 생각났어. 아침에 밥하는 내 뒷모습에서, 웃는 내 얼굴에서, 설거지하는 내 손에서, 전부 다 미선이었어. 그런데 미선이는 죽었잖아. 26에 죽었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너는 살아있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웃고 살아있어. 그게 너무 미웠어. 왜 내 딸은 죽었는데 넌 살아있냐고. 왜 미선이는 26에 죽었는데 넌 30도, 40도 넘기냐고. 그래서 괴롭혔어. 차갑게 대했어. 내가 떠나길 바랐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떠나면 어쩌나 무서웠어. 너마저 없으면 미선이를 떠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나는 모순 덩어리였어. 널 사랑했지만 미워했고 미워했지만 사랑했어. 아이 못 낳는 건 민수 탓인 걸 알면서도 내 탓을 했어. 그래야 너를 내보낼 명분이 생기니까. 하지만 정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나는 후회했어.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래도 이미 늦었어.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널 붙잡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보따리에 땅 문서를 넣었어. 내가 떠나더라도 잘 살 수 있게. 수진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나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어.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야. 박순자. 수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미친 사람. 수지는 울먹였다. 김정우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순자 여사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혼 서류 처리하고 그날 밤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예요. 언제 깨어날지 아니 깨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김정우는 명함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병원 주소입니다. 가시든 안 가시든 당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당신이 오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의식이 없어도. 수지는 명함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사흘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다. 김정훈 변호사가 준 명함은 보따리 속에 고이 접어 넣어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인 숙방에 누워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시어머니 박순자. 20해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 하지만 동시에 400억짜리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둔 사람. 딸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 후. 수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다. 한 번만 보자. 마지막으로. 수지는 보따리를 챙기고 여인숙을 나섰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다. 수지는 남은 돈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지하철을 탔다. 서울대병원은 거대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에서 중환자실 위치를 물었다.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뭐라고 말하지? 뭘 해야 하지? 7층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에는 대기실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간호사실로 갔다. 저기 박순자 환자분 면회하러 왔는데요. 보호자세요? 아니,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예요.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분이 면회 가능하다고 등록해 두셨네요. 들어가세요. 301호실입니다. 단 10분만 계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301호. 문패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했다. 들어가자. 이제 와서 뭘 망설여.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B-, B-, B-. 심전도 기계 소리가 들렸다. 침대 위에 누운 사람.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갖 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사람. 박순자였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다. 야위었다. 너무나 야위어 있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작고 연약한 노인만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수지는 그 말을 내뱉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이다. 박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저 최수진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의식이 없으니까.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주신 보따리 열어봤어요.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딱 문서 봤어요. 편지도 읽었고요. 변호사님도 만났어요. 수지는 말을 이어갔다. 혼잣말 같았지만 계속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왜 저한테 그렇게 했냐고, 왜 20해 동안 괴롭혔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편지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요, 어머니. 전 어머니 딸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최수진이었어요. 미선 씨 아니고요.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전 20해 동안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 딸 대신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근데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딸의 그림자로 봤잖아요. 침대 위에 박순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제일 슬퍼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강민수였다. 전 남편. 수진아, 너 여기 왜? 민수는 수진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면회 왔어요. 면회? 우리 이혼했잖아. 알아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땅 문서 가져왔어? 네. 엄마가 준 땅 문서. 그거 돌려줘. 그거 원래 우리 거야. 수지는 피식 웃었다.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20해 전부터. 그건 엄마가 실수로. 실수 아니에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제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최수진.
그거 우리 집안 재산이야. 내가 가져갈 수 없어. 법적으로 제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있어요. 이 미친년이. 민수가 다가오려는 순간 침대 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침대를 바라봤다. 박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달려갔다. 수진도 얼어붙은 채 바라봤다. 순자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 나야. 민수야.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민수에게 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수진을 향하고 있었다. 수진.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진은 숨이 멎었다. 순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미안. 어머니. 수진은 침대로 다가갔다.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말랐다. 엄마, 나 안 보여? 민수야. 민수가 끼어들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수진만 바라봤다. 보따리 열었니? 네, 어머니. 열어봤어요. 땅은 내 거야. 절대 돌려주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엄마, 뭔 소리야? 그 땅은. 닥쳐. 순자가 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의식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너는 나가 수진이랑만 얘기할 거야. 엄마, 근데 나가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수진과 순자만 남았다. 순자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네, 많이 하셨어요.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미안하단 말 안 할게. 난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니까.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널 사랑했어, 내 딸처럼.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미선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너를 최수진을 사랑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걸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해야 해. 이제 시간이 없어.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수진아, 그 땅 팔아서 내 인생 살아 행복하게 꼭. 네. 그리고 순자는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날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날 잊지는 마. 수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 잊을게요, 어머니. 절대 안 잊을게요. 순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B-, B-, B-. 심전도 소리만이 병실에 울려 퍼졌다. 수진은 순자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박순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가 달려왔다. 수진은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괜찮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다가 다시.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수진은 민수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 어머니는 저한테 땅을 절대 돌려주지 말래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게 무슨. 그리고 당신 보기 싫으시대요. 야, 최수진. 민수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 외쳤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수진은 그 사이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수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400억짜리 땅의 주인. 하지만 당장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사람.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최수진 씨. 돌아보니 김정훈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병원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순자 여사 만나셨죠? 네,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땅을 절대 돌려주지 말라고. 그리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정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 한잔 하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갔다. 김정훈은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땅 감정 평가서입니다. 제가 어제 받았어요. 감정 평가서요? 네. 역삼동 257-3번지 200평. 현재 시세로 평당 2억 2천. 총 440억 원입니다. 440억. 수지는 그 숫자에 어지러웠다. 실거래가는 더 높을 수 있어요. 위치가 좋거든요. 지하철역 근처고 개발 예정 지구라서 500억도 가능합니다. 500억? 그리고 이건 순자 여사가 남긴 또 다른 문서예요. 김정훈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뭔데요? 유언장입니다.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순자 여사는 5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뒀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57-3번지 토지 200평은 며느리 최수진에게 양도한다. 2. 본인 사망 시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최수진에게 귀속된다. 3. 아들 강민수는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20년 3월 15일. 박순자인. 수지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다. 5년 전에 벌써. 네. 순자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혼도 어쩌면 순자 여사가 의도한 걸 수도 있어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저를 괴롭혔어요. 20해 동안. 그게 사랑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죠. 뒤틀린 방식이긴 하지만. 김정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최수진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요? 강민수 씨 측에서 소송을 걸 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권을 주장할 테니까요. 유류분이요?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죠. 강민수 씨가 이걸 주장하면 땅의 일부를 나눠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싸워야 합니다. 법정에서 순자 여사의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 이 땅이 왜 당신 이름이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해요.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전 싸우는 게 너무 지쳐요. 20해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또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김정훈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엔 당신이 이길 수 있어요. 법도 증거도 유언장도 전부 당신 편이에요. 그리고 김정훈은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 편입니다. 순자 여사의 부탁이니까요. 수지는 김정훈을 바라봤다. 왜요? 변호사님은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자 여사는 제 은인입니다. 30년 전 제가 법대생일 때 장학금을 주셨어요.
덕분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순자 여사가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를, 네. 순자 여사의 마지막 부탁이 당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이제 준비합시다. 강민수 씨가 움직이기 전에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은 김정훈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여인숙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민수 측에서 소송을 걸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아본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랬네요. 예상했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김정우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다시 병원으로 갔다. 박순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수진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곁에 앉아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저 소송 당했어요. 민수가 딱 내놓으래요. B-, B-, B-. 심전도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안 줄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어머니가 절 위에 남겨주신 거니까. 수지는 보따리에서 편지를 꺼냈다. 순자가 썼던 그 편지. 어머니, 그날 그 보따리요. 저 처음엔 버리려고 했어요. 낡고 초라해서. 근데 열어보길 잘했어요. 수지는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왜 저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스무해가 너무 아팠으니까. 하지만 수지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를 잊지는 않을게요. 절대. 그때 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지는 깜짝 놀라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아. 어머니. 순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그 땅 지켜. 네, 어머니. 지킬게요. 꼭. 그리고 행복해. 네. 순자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미안해,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순자의 얼굴에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수지는 순자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복도에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수진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박순자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수진이 병실을 나서고 2시간 후였다. 심장이 멎었고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 올 거면 와. 짧고 무뚝뚝한 문자였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가야 하나?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 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박순자는 생전에 친구가 많지 않았다. 딸을 잃은 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이다. 문상객은 몇 되지 않았고 대부분 민수의 직장 동료들이었다. 수지는 소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입구에서 민수와 마주쳤다. 왔어? 네. 민수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소복까지 입고 오다니. 이혼했으면서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흥?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땅 때문에 온 거겠지. 엄마 재산 챙기려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와 말다툼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다. 빈소로 들어가자 영정 사진이 보였다. 박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수지는 분양하고 절을 올렸다. 2번 절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시고.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며느리가 왔네. 돌아보니 시댁 친척 몇 명이 서 있었다. 모두 수진을 째려보고 있었다. 이혼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냐? 땅 문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 집안 거잖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곳은 장례식장이었다. 다툴 곳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그 땅은 법적으로 제 겁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사주신 거예요. 뭐? 이 뻔뻔한 년이. 친척 중 한 명이 다가오려는 순간 김정훈 변호사가 나타났다. 실례합니다. 저는 고인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은 명함을 꺼내 보였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역삼동 토지 200평은 최수진 씨에게 양도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이에 제기하시려면 법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김정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나가시죠.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2 사람은 빈소를 나섰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수지는 마지막 날 발인 때 다시 장례식장에 갔다. 영구차가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영정을 보고 싶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다. 민수와 친척들은 밖에서 발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영정 속 박순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수지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순자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절 내쫓은 게 아니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집에서, 그 고통에서 어머니 자신으로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보따리 하나 던져주고 쫓아낸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살라고 선물을 주신 거였어요. 수지는 편지를 꺼내 펼쳤다. 내 인생 살아. 행복하게. 꼭.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 저 정말 용서 못해요. 20회가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가 날 딸의 그림자로만 봤던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봤다. 그래도 어머니를 미워하진 않을게요. 어머니도 아팠다는 거 아니까. 딸을 잃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니까. 수지는 일어나 영정의 마지막 절을 올렸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행복할게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로.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수진아. 돌아보니 민수였다. 뭐 하는 거야, 혼자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수진을 빤히 쳐다봤다. 너 정말 그 땅 안 돌려줄 거야? 네. 우리 20년 살았잖아. 그 정도 정은 없어? 수진은 피식 웃었다. 정요? 당신이 바람 피울 때 정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말리기라도 했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제일 웃긴 건요. 아이 못 가진 게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당신 잘못이었는데 20해 동안 제 탓을 했다는 거. 그건 어머니가 편지에 다 쓰셨어요. 당신이 병원 검사 받았고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전 당신 인생에서 사라질 거예요. 땅 가지고 새로 시작할 거고요. 야, 최수진. 그리고요. 수진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내쫓은 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뭐? 어머니가 내쫓은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딸을 잃은 고통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랑을. 그 모든 걸 보따리에 담아서 떠나보낸 거예요. 수지는 보따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였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그를 지나쳐 밖으로 걸어나갔다. 6개월 후 수지는 역삼동 땅을 팔았다. 민수는 끝까지 소송을 걸었지만 유언장과 증거들 앞에서 패소했다. 땅은 온전히 수진의 것이 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520억에 사겠다고 제안했고 수진은 흔쾌히 팔았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400억. 수진은 그 돈으로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이름은 미선출판사. 시어머니의 딸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리고 박순자를 기리는 장학재단도 만들었다. 순자 장학재단. 딸을 잃은 부모들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수지는 원룸에서 나와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거실에는 박순자의 영정사진을 작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수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다. 저 요즘 바빠요. 출판사 일도 재미있고 장학재단 운영도 보람 있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주신 선물로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지는 보따리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순자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수진아, 그 땅 팔아서 내 인생 살아. 행복하게. 꼭. 네, 어머니. 그렇게 살게요. 수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보따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책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보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뒤틀린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수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낡은 옷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들고 당장 나가.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20년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보따리 안에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글을 써내려갔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 1년 후, 보따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했고, 울었고, 위로받았다. 어느 날 수진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발신인은 미선의 남편 박재훈. 수진은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의 딸 강미선의 남편. 50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 편지를 열었다. 최수진 씨께. 저는 강미선의 남편 박재훈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연락드립니다. 순자 어머님과는 사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살아남고 미선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선생님은 어머님의 마지막 딸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셔서. 박재훈. 수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미선 씨 남편분이 편지 보내셨어요. 영정 속 박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외로우셨구나. 혼자서 그 모든 아픔을 견디셨구나. 수지는 영정 사진을 꼭 껴안았다. 어머니, 이제 미선 씨 만나셨죠? 하늘나라에서. 이제 행복하시죠? 햇살이 영정 사진을 비췄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행복할게요, 어머니. 약속대로. 어머니가 주신 보따리로 제 인생을 살게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보따리 안에 담긴 사랑 이야기.